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원인 없는 오해와 편견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미워합니다. 유대인들을 증오하죠. 그런데 원인을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동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아주 미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 민족을 향한 여러 가지 음모론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뭐 로마 카톨릭과 또 우리 개신교도 이제 포함을 해서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스스로 올라가신 건데 유대인이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며 학살했던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하는 거 중세 시대의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2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하죠. 근데 이 흑사병을 퍼뜨린 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음모론이 퍼져서 그 당시에 유럽에 살고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흡혈귀다 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집에다 다 가둬 놓고 불태워서 죽이는 일들이 유럽에서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뭐 인육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음모론은 우리가 들을 때 참 어이가 없는 것이지만 근데 이게 실제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학살당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의 유대인의 음모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악한 자들은 다 유대인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지만 여러분 코로나도 유대인이 터뜨렸다고 이런 음모론으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유대인은 뭘 가만히 있어도 하여튼 나쁜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유대인들을 향한 징후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국제사회가 이제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들이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빼앗고 아랍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들고 자유와 인권을 지금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계 대다수 메이저 언론과 미디어가 의도적인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이스라엘 상황을 굉장히 왜곡 보도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보도들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누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좀 우리가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영토 분쟁에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분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가 결국에 이스라엘의 역사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BC 1700년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통해 이제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이라는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서 그들이 살게 됐던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BC 한 1000년경쯤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면서 이제 족장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에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하여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일생 동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그 영토를 갖게 되죠.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남북으로는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고 동서로는 욥바에서 요단까지. 근데 요단을 넘어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까지, 그리고 단이 헐몬산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리아 지경까지 해서 훨씬 좀 확장되어진 영토를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BC 931년경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나눠지게 되는데, 두 국가로 나눠졌어도 그들은 같은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같은 혈통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지만 하나의 민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는 이야기죠. BC 721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BC 538년에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롭게 유다 왕국이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이 유랑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이었냐라고 물으면 이스라엘 땅이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레스타인을 제가 이제 언급했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팔레스타인이라고 딱 이 단어를 들으면 먼저는 팔레스타인 영토를 생각하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영토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족,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민족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들으면 우리는 아랍 사람들, 아랍 민족, 그리고 아랍 사람의 땅, 이런 식으로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팔레스타인은 사실 아랍 사람들과 전혀 아무런 역사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된 역사적 기원을 좀 보면은 팔레스타인은 고대 이집트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서쪽의 그 지중해 지역의 조그마한 해안가의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 부르던 지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자 지역, 그 다음에 아슈켈론 뭐 이런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으로 좀 연결해서 보면은 그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블레셋이라는 단어 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스라엘 지중해 쪽에 존재했던 조그마한 해안가의 지역을 말하는 거였지 이스라엘 전체 그 영토를 말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BC 63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빼버리고 거기에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그 변경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살았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빼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하드리아누스는 한마디로 이제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증오해서 로마에서 추방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며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변경하여 부른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연관성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주권과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했던 악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됐고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국제사회에서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 사람들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연관성이 없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누군가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어느 정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아랍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아랍인과 유대인 모두 다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700년대, 1800년대까지는 그렇게 불렀다라고 보면은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의 분쟁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는 아랍인들만의 고유 명사가 되고 그리고 아랍인들이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고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또 있습니다. 1964년 이스라엘과 분쟁 중이던 이제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피에로라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에로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의 라말라라는 지역에 자치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부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이 피에로가 이제 그 조직되면서 1964년에 그들의 정체성을 아랍 사람이 아닌 아랍인이 아닌 팔레스타인 민족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팔레스타인 민족이 탄생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면은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아랍 사람인데, 근데 팔레스타인 민족, 아랍 민족과 팔레스타인 민족은 뭐가 다를까? 여러분 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겁니다. 그냥 아랍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아랍인들을 그렇게 부른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피에로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민족이 자칭 팔레스타인 민족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아랍 사람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피에로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민족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 팔레스타인 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들을 자행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피에로에서 하마스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피에로는 서한 지구를 통치하고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분리되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제 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민족의 탄생하게 된 배경들을 이야기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기독교의 성지로서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 명맥은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636년에 로마가 이슬람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슬람 제국이 지배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기독교의 성지가 아니라 이슬람의 성지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까지는 이슬람에서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이슬람은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땅으로 주장하고 성지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곳을 세 번째로 거룩한 성지로 그들이 정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AD 1100년경쯤에 이스라엘 제국이 유럽을 침공하면서 유럽 국가들과의 전쟁이 시작됐고, 또 이제 유럽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제국 셀주크 투르크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을 이제 도와주고 또 거룩한 성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원정을 가죠. 근데 이 1차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국가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승리하고 마지막으로 승리한 전쟁이 1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되찾게 되죠. 그러나 2차 십자군 전쟁부터 해서 이슬람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생겨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며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불려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패전국인 독일과 헝가리 편에 섰던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영토가 작아지면서 오늘날의 터키라는 이제 명칭으로 국호를 변경하였죠. 근데 터키에서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을 또 변경을 했죠. 근데 그 우리가 흔히 이제 터키로 알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멸망하고 작아지면서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면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승리국인 연합국의 영국과 프랑스가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를 분할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이런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고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대리 통치하는 상황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서로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아랍인들의 폭력과 학살이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서 좀 보면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약 400년의 그 시간 동안에도 그 땅에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땅은 과거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던 곳이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만의 국가, 민족 국가를 세우자는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대거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인들과의 충돌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다가 1947년에 더 이상 이제 핸들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위임 통치권을 포기하고 유엔에 이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의 이스라엘 국가와 아랍인의 팔레스타인 국가로 분할하는 Two State Solution이라는 두 국가 해법을 계획하고 이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Two State Solution, 두 국가 해법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반은 아랍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각각의 국가를 세우도록 하자 하는 것이 1947년에 유엔의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요엘서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그런 악한 계획이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국가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서 예루살렘은 너무나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도 줄 수 없는, 그래서 유엔이 통제하는 국제 도시로서 예루살렘은 두고
이제 유대인의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를 그렇게 세워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1947년에 유엔이 유엔의 그 분할안의 핵심 내용들, 땅에 대한 것을 보면은 땅에 대한 퍼센테이지로만 보면은 아랍인들에게는 43.5%, 유대인들에게는 56.5%의 영토를 나눠주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딱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유대인이 훨씬 더 넓은 땅을 갖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국가 해법에서 제시된 최초의 영토 분할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좀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할당된 영토의 절반 이상이 네게브 사막을 포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 시대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땅이 부엘세바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엘세바 밑으로의 네게브 사막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남부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부엘세바 밑으로 조금씩 개발해 가고 있지만 부엘세바까지 사람이 살지 현재도 네게브 사막에는 키부츠 몇몇 개와 군부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 사막을 제외하면 실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람이 살 수 있는 영토는 극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불리한 분할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유엔의 분할안, 공평하지 않은 이 분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한 유대인에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숫자로 보면은 아랍 사람들이 3분의 2가 살았고 유대인은 3분의 1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랍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유대인에게 더 많은 영토를 부여한다라는 이유로 이 유엔의 Two State Solution 법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유엔의 계획은 성사되지 않게 됩니다. 아랍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두 국가가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땅은 100% 완전한 아랍 사람들만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도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 만약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아랍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였었다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토를 넓혀가는 것은 절대로 국제법상 허락해 줄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역사가 굉장히 좀 복잡해졌을 텐데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해 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뭐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뭐 그런 것은 아니었죠.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계획을 막으셨던 거죠. 아랍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놀랍다라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의 이 계획들이 성사가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국가로 건국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지만 아랍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을 다 내쫓고 자기들만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우리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수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을 위한 국가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것을 의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1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날 기습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을 전 세계에 선포하면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 건국 바로 다음 날 5월 15일에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의 아랍 5개국의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준비가 안 돼서 전쟁을 하게 된 이스라엘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이 1차 중동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영토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78%의 영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분할함보다 영토가 훨씬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엔의 분할안을 통해서 원래 팔레스타인에게 배정했던 영토는 훨씬 더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세 부분으로, 세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웨스트뱅크라 불려지는 서안지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자 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서안지구와 예루살렘은 이제 요르단 1차 중동 전쟁 후에 요르단이 이제 관할을 하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관할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3차 중동 전쟁, 우리가 6.1 전쟁이라고 흔히 말하는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이스라엘이 다시 승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다시 확장되게 됩니다. 근데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를 좀 핵심적으로 보면은 골란구원, 그리고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는 성경 시대 이제 신광야라고 흔히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게브 사막까지 내려와서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가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하고 성전상도 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상은 이 국제사회에 아주 너무나 민감한 이슈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그 마찰을 우려해서 곧바로 성전산의 그 지휘권은 요르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이제 통곡의 벽을 통해서 이제 성전산에 올라가죠. 그러면 성전산에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이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들어가 보신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성전산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내줬습니다. 다시 권한을. 그리고 1979년 이집트와의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1995년 오슬로 협정을 근거로 2005년 가자 지역을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촌이 그 가자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이 가자 지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완전한 영토로 내어졌죠. 그래서 거기를 하마스가 들어가서 집권하면서 오늘날의 작년에 10월 7일 날 그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오슬로 협정을 통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포기하고 내어줬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테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게 평화는 땅을 내어주고 악수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제거할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지 협상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 지금 분단의 현실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가자 지역은 2005년 이후로 지금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고 하마스가 거기서 집권해서 이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란 구원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자국의 영토로 소유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골란 구원이 불법 점유했다 해서 내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국제법에서 이 골란 구원의 이 지역이 누구 땅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국제법상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소유하게 되면 오늘날 현대에서는 불법 점령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나라에게 다시 영토를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국제법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조항이 있냐면 그 점령지가 점령국의 안보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때는 점령국이 점령한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제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골란 구원이 이스라엘의 영토다라고 지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골란 구원을 지지해준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이 골란 구원은 위치적으로 원래 이제 시리아 땅이었지만 만약에 시리아에게 내어주면 이스라엘 북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륙이 완전히 다 이렇게 시리아 군에 의해서 보여지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중부까지 완전한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 골란 구원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으로도 허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를 시리아에게 내주라고 해도 그것은 그러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골란 구원은 불법 점유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내어줘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국제법의 그 조항을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6.1 전쟁 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영토를 다 점령을 했는데 오늘날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서한 지구, 이 웨스트뱅크 지역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하고 난 후에 이 웨스트뱅크 서한 지구를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 B, C라는 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1967년에 이렇게 세 구역으로 서한 지역을 나누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제 이 서한 지구는 A, B, C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A 지역은 팔레스타인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행정과 치안을 모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곳이 A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A 구역은 유대인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외국인은 들어가도 괜찮은데 유대인은 들어가면 살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불법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체포하고 그냥 내보내는 거지. 그렇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A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만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이곳에 유대인이 들어오면 죽입니다. 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이렇게 멋모르고 들어간 젊은 유대인들이 다 죽어서 나옵니다. 예, 이제 이 A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이제 피에로가 있는 그 자치 수도가라고 말하는 라말라. 그 다음에 베들레헴. 우리 베들레헴 들어갈 때 보면은 다 검문소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죠. 라말라, 베들레헴, 그리고 여리고 같은 곳. 이런 곳이 다 A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 지역은
반반 나눠지는 겁니다. 행정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관할을 하고 치안은 이스라엘 군대가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B지역은 유대인도 살고 아랍 사람들도 사는데 대부분은 아랍 사람이고 소수의 유대인이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분쟁의 대부분의 그 이슈들은 바로 이 B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B지역이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B지역에 들어가 보면 소수의 이제 그 유대인들은 조그만 이제 마을을 형성하고 모여 사는데 남자들의 대부분은 권총을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권총을 반드시 바깥에 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러나게 찹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칼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대 남자들은 권총을 차고 다니는 곳이 B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서 자치 방위대가 24시간 돌아가면서 마을을 지키는 일들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네, 이런 곳이 이제 B지역이고 C지역은 행정과 치안 모두를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ABC 지역이라고 말할 때 다시 한번 좀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한 지구 내 ABC 지역이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을 ABC로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텔아비브나 부엘세바 같은 곳은 완전한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래서 ABC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서한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 그 시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까지 있는 이 동쪽편에 있는 지역, 거기서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지역을 서한 지역, 웨스트뱅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ABC 지역으로 나눌 때 A는 아랍 사람들만 사는 곳이고 B지역은 함께 살고 C지역은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해야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오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유대인 불법 정착촌이라는 단어를 국제사회 뉴스를 보면은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분쟁들이 일어나고 큰 대부분의 메이저 그 세계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불법 정착촌을 짓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들을 때 우리는 딱히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죠. 자, 그런데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불법 정착촌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난민운동가든지 인권운동가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뉴스들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A 지역이나 B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짓게 되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A 지역은 아랍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곳이죠. B 지역은 행정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영토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대신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안보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군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치안에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너희들의 치안을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B지역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나 B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짓게 되면 국제법상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착촌을 실제로 A나 B지역에 짓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유대인 불법 정착촌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유대인 정착촌을 짓고 있는 지역은 100% C지역에서 유대인 정착촌이 건설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C지역은
완전한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C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 짓는 것을 정부에서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지만 국가에서 그 어떠한 건물을 짓는 것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제 알리야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거주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금 현재는 이 C 지역 외에는 다른 곳이 별로 없습니다. 남부 쪽은 아직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서안지구 C 지역으로 들어가 정착존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짓는 정착존을 불법 정착존이라 부르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정부에서 봤을 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제가 어느 야산에다가 그냥 허가 없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불법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 저한테 그것을 철거하라고 명령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야산에 제 마음대로 허가 없이 집을 지었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아니면 유엔에서 뭐 아랍 국가에서 저 어미노 불법 건물을 철거시켜라 뭐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죠? 남의 나라 일이니까. 정부와 그 나라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국민들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나 잘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 정착촌에 대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이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불법 정착촌을 짓고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혀놓고 좀 잘 들어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불법이죠. 정부의 허락 없이 그 정착촌을 지었으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팔레스타인 분쟁 가운데서 가장 큰 오해인데 난민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주변 난민촌이나 서안지구의 A 지역 그리고 B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A와 B 지역에만 거기에 대부분이 있고 이제 이집트 쪽에 그다음에 가자 지역, 그다음에 레바논 쪽에도 좀 있고 요르단 쪽에도 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서안지구 A와 B 지역에 몰려 삽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가 없죠. 그래서 난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 여권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시리아나 요르단, 레바논 여권 뭐 이런 것을 받아서 나갑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그들을 또 국민으로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난민이 되어졌는데 국제사회는 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전적인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1차 중동 전쟁 때 75만 명에 이르는 아랍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즉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난민이 되어진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한다면 자, 이제 아랍 5개국의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에게 잠시 우리가 이들을 공격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 멸망시키는 동안 너희들이 고향을 떠나 잠시 바깥으로 나와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이스라엘을 괴멸시킬 수 있으니까 오래 안 걸린다. 하루 이틀이면 되니까 잠시 나와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랍 사람들에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 아랍 사람들에게 여기에 그대로 남아라.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여기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받아줄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아랍 사람들은 당연히 아랍연합국이 승리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간단한 짐 몇 개 챙겨서 잠시 휴가 가는 기분으로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아랍 사람들은 그 고향에 남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예상 밖으로 이스라엘에 승리하게 됐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자국의 안보를 위해 영토를 선을 긋고 철조망을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당연히 막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변의 아랍국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들을 받아주고 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들이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팔레스타인 난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1차 중동 전쟁 때 팔레스타인 땅을 떠났던 아랍인들이 중동의 어느 나라도 받아주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난민이 되어 오늘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국제적 난민으로 만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첫째는 비인도적인 결정을 한 아랍 국가들이고, 두 번째는 고향을 스스로 떠난 본인들의 결정으로 난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탓을 하려면 본인 탓을 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이 사건을 알-나크바라고 이제 부르는데 대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1차 중동전쟁 때 고향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면서 통곡하며 아직도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음을 냉정하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동의 수많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유대인들의 인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묵살되어지고 그냥 모든 초점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면 팔레스타인 난민의 문제와 그들의 영토 문제만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정착존에 대한 것들을 알면은 사실 그 핵심적인 것들은 해결이 되는 거고, 누군가가 말할 때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 대한 사실들을 진실을 바르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또한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전하며 그들의 편에 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나눈 이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여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유 없는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바르게 알고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진실이 교회들에게 주님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함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